이것도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엄마라는 직업으로 살고 있는 조경희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되나요? 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엄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하셨듯이 제가 엄마로 사는 것은 3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22년은 엄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9명을 키웠다고 했는데요. 20명입니다. 7월 5일날 새로운 아이가 왔는데, 몸은 6살인데, 정신 연령은 4세예요. 그래서 천방지축 지금 집안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시간이라 오늘 왔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자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엄마라는 직업으로 살겠다고 생각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은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학교 밖 아이를 키워본 엄마이고 천재, 그러니까 영재죠. 소위 영재아를 키워봤고 지적장애, 중증 아이를 키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35에 갑자기 경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악성 종양하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겠구나. 근데 저희 아이가 4살, 10살이었거든요. 엄마 없이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막연하게 생각한 게, 내가 건강하게 산다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는 의미이고 가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수명대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한 번 더 수술은 했습니다만 악성 종양은 아니었고 섬유종으로 수술을 한 번 더 했는데 건강하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7년 차에 건강검진, 그러니까 정기 검진을 하러 가다가 고속버스 안에서 수양부모 협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수양부모라 그랬는데 가정위탁부모예요. 일반 가정위탁. 내 돈 내서 아이 키우는. 그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아이를 위탁을 하면 내 돈으로 다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거를. 근데 그거를 하게 됐어요. 그걸 듣고 바로 신청해서 교육받고 한 아이를 위탁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제가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랑이 엄청나게 많거나 또 아주 온유하거나 또 희생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이도 싫어하고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해보지 않았던 그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가니까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일이었고, 아이를 위탁해서 키워보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걸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제가 워낙 좀 장미숙아로 태어나서 거의 18세까지 저는 고기를 한 점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 멸치 한 마리 먹으면 하얗게 죽어갔으니까 기절하는 거죠. 쇼크로. 그래서 병원에 갔던 그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인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나 했는데, 제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주방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음식을 아이가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22년 동안 한 번도 남에게 음식을 맡기지 않고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행복의 온도라는 책에 담아서 18년에 출간을 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지혜를 모아서 육아는 리허설이 없다는 책으로 묶어서 19년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아이하고 3년을 살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라는 전자책으로 묶어서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소개를 하셨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얻은 통찰을 한 권의 책으로 묻기 위해서 원고를 썼고요. 퇴고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사로 있고요. 또 즐거운 집 그룹홈 대표이자 시설장으로 엄마로서의 직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도착!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란다. 우와! 전에 살던 동체보다 훨씬 크고 멋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이 숲도 정말 멋진 곳이란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친구들도 아주 많이 살고 있어. 우와! 어서 새로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일단 우리 새 집부터 들어가 볼까? 네, 여기까지인데 어떠세요? 되게 이 영상, 이 그림 보는 것만으로 되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우리 애들이 이렇거든요. 되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엄마, 까투리 엄마, 이게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이 안에서 그 아기 까투리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또 서로 티격태격 타오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 공룡기차 버디라든지 헬로카봇이라든지 또는 그 바다 탐험대 옥토넛이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아이들의 가정에서 어떻게 도전하고 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그 도전해서 이렇게 탐험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 틀어주면서 보다 보니까 제 연배에 아마 이런 영상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 되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러니까 양육하는 엄마,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엄마, 또 집안일,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일을 하는 엄마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양육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이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시간 중에 진행형이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근데 양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는 해요. 근데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의 행복을 놓쳐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엄마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는 이런 엄마인데 아이들이 원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애들이 원하는 엄마. 애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여기에는 애가 옳았을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애가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어긋났을 때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어긋났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엄마를 아이들은 원하고요. 또 하나는 열정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엄마를 원해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엄마만 원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엄마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을 한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아이에게 투자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20대, 10대 그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을 때도 나를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기 싫어하고 뭘 잘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물론 사춘기 때 해보기는 했겠지만 다르거든요. 사춘기 때 한 거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통합반 아이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요. 통합반 아이들을 키우니까 학부모 연수에서 만나서 한 20여 명이 이렇게 만났지만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왜냐면 내 자녀가 장애잖아요. 통합반에 있다는 건 장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대면 하고 앉아 있는데 그 강사님이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아파트에 살고 뭐 그냥 보통의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나만의 공간이 없어요. 주부들은. 애들 방은 있을 수 있지만 주부들은 나만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간절히 필요해요. 근데 다들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베란다, 주방, 거실 한쪽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나만의 공간인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이게 막 방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내 공간이라고 딱 금을 그어놓고 해놓고는 가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휴대폰 없이 들어가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M차트 가지고 들어가서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인 거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살아갈 때 아이를 사랑하고 비로소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로 살지 못하니까 아이에게서 그걸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아이는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주부에게 제가 가끔 그런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을 통해서 행복은 30%만 찾아라. 남편에게서 오는 행복 30%만 추구해라. 40%는 내가 나로 행복을 만들어라.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복을 창출해내야 돼요. 창조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애한테 행복을 다 찾으려고 하고 남편한테 행복을 다 찾으려 해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 모든 걸 다 추적하죠. 애의 모든 걸 다 추적해요. 그렇고 이제 거기에서 잔소리가 이어지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엄마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그게 꼭 돈을 버는 전문가적인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즐겨서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아이가 싫어하는 엄마도 있어요. 이 중에도 혹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엄격한 엄마, 너무 깔끔한 엄마들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애들이 조금만 늘어나면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막 야단을 치죠. 또 항상 간섭하는 엄마, 항상 지적질하는 엄마,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엄마, 이런 엄마들에게서 성장한 아이들은 상당히 부정적이 돼요. 네, 아이가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바라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내가 바라는 건 그대로 커주지 않아요. 절대 자식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이가 긍정적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긍정적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저희 아이 중에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 중에 5살에 왔는데 네 거 내 거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것도 지가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망가뜨려 놓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거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자주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남의 건지 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주인이 좀 애매모호한 그 물건을 만져서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왜 만졌냐 물어보니까 누구 건지 몰라서 만졌대요. 그래서 이거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거만 만져 이렇게 됐어요. 네 거만 만져라. 그러니까 남의 거 애매한 거 만지지 말고 네 거만 만져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또 5살에 왔는데 상당히 폭력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분노가 폭발을 하는가 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얘가 부정적인 뭐 하지 마라고 하면 얘가 분노가 확 폭발해서 막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말을 바꾸자. 얘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부정적인 말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러니 긍정적인 말로 바꾸자. 하지 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줄래? 이렇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니까 얘 그 폭발하던 분노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또 이건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서만 제가 하는 특별한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팁으로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엄마가 그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 또 유아기 때, 초등학교 때까지. 이때는 엄마가 절대자예요. 엄마가 우유 안 주면 아기 죽잖아요.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돌봐줘야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절대자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때 엄마 역할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하고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때는 가능하다면 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한 20명의 아이를 봤잖아요. 근데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된 아이들은, 그러니까 주 양육자, 한 사람의 양육자에게 애착 형성이 된 아이들은 이렇게 딱 안으면 느낌이 와요. 안겨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한테 의지를 하고 저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그러니까 딱 안기는 이 맛이 있어요. 근데 애착 형성이 안 되고 주 양육자가 계속 바뀐 애들이 있죠. 여기로 보냈다, 저기로 보냈다, 이렇게 하는. 그 아이들은요, 나무 토막 같아요. 난 아이를 안았을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안았는데요, 밀어내거나 완전히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를 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애착 형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해도 그 애착 형성이 돼야 될 시기에 주 양육자에게 애착 형성이 된 아이들하고는 그만큼의 복구는 안 돼요. 100%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채워지기는 하지만 100% 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저는 이제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어났을 때 와서 인사하기를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는 인사를 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았을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막 나무 토막 같았는데 그거를 한 1, 2년 하니까 좀 앉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100% 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엄마가 아이하고 밀착돼서 조금 이렇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효도는요, 아이가 성장해서 직장생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비싼 선물 가져온 그게 효도 아니에요. 아이가 성장할 때 뿜어내는 그 성장 에너지와 방긋방긋 웃을 때 뿜어내는 그 행복, 그 행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그 행복을 그때 누리지 않으면 못 누려요. 그래서 요때 모든 순간에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자리에 있어 주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춘기를 돼도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더 집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 아이들 점점 좀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엄마보다는 친구가 더 좋고 친구들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하고 상담 안 해요. 친구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바깥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을 때 또 엄마가 뭐라고 하면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문 안 열어주고 그럴 때 너 버르장머리 없이 문 빨리 안 열어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춘기 아이들 여러 명 키우거든요. 정말 저도 왜 감정이 없겠어요. 화가 이만큼 올라올 때 있죠. 꼭 삼키고 기다리는.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할 때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아들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운전을 하고 아들을 모시고 가서 면접을 보고 모시고 집에 오는 엄마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조금씩 넓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믿어서 내
내 아이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엄마가 있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완전 독립체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간섭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서 완전 독립체로 인정을 하고 SOS를 칠 때 그때 반응을 해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자녀하고 딱 싹도 끊어라 그게 아니고 연결은 되어 있대 좀 자유롭게 놔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관성과 단호함과 기다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못하세요, 어머니들이. 일관적이고 단호하게. 그때 지금 이제 그 서희초 사건으로 해서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시던데요.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 저희가 함께 양육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마디 이하로 단호하게 2번만. 아이들에게는 구구절절 설명해도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조금 길어지면 잔소리라고 하고 귀 딱 닫아버리거든요. 안 들어요. 근데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10마디 이하로 2번만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기다리래요. 근데 아주대 조선미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래요. 그냥 요즘엔 인권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인권 침해래요. 아니거든요. 인권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인권이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훈계를 하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걸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뭐죠? 애 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거 곤란해요. 어떤 엄마는 제가 식당에 가서 애가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사장님이 애한테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엄마가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내 애 기 죽인다고. 결국은 식당 사장님이 사과를 했거든요. 이거는 내 자식 망치는 일이에요.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지 말고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고 일관되게. 집에 우리 식구만 있을 때는 안 됐던 일이야. 근데 손님이 오면 애들 그거 너무나 잘 알아요. 손님 오면 내가 웬만큼 뗐어도 엄마가 눈 감아주는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막 이제 가령 여기 소파에 올라가서 이렇게 통통 뛰어내리는 거를 우리 식구만 있을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이웃집 엄마가 또래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엄마하고 수다를 떨으니까 그 애하고 침대에서 저기 소파에서 통통통 뛰어내려요. 그럼 그때는 허용되면 아이는 분명히 눈치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때도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되라고 하면은 옆집 아이가 놀러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른 걸로 유도를 해야죠. 얼른 방향 전환을 해야죠. 애들아 간식 줄 테니까 너네 간식 먹을래? 하던가 아니면 애들아 너네 이거 좋아하니? 하면서 다른 놀잇감을 주던가 해가지고 그 방향을 확실히 이렇게 확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관되고 단호하게 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네, 아까 하은 선생님은 학교 밖으로 스스로 세상으로 걸어 나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학교 밖으로 밀려 나온 애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달 다니고 학교가 지옥이라고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본인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적응을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 문화가 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문화고 좀 자유롭게 키웠는데 학교에 가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중간고사에서 80점 미만은 몽둥이로 때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집에서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뭘 얼마나 즐겁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성적 가지고 얘기하니까 얘가 선생님께 학교에 들어와서 중학교에 입학해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적응도 못했는데 무슨 성적 가지고 때린다고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고 체육 선생님 그 당시만 해도 체육 선생님 하면 좀 이렇게 구타를 좀 해도 허용이 되던 시기인데 얘가 이렇게 조그만 여학생이 얘기를 하니까 이
조그만 기집애가 하면서 이 싸가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얘를 이제 애들 앞에서 한 거예요. 애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욕을 먹어보지도 않았고 더구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얘는 이제 죽을 맛이죠. 그런데다가 친구들도 얘를 이상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쟤 뭐야? 그럼 성적이 중요하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스타킹 신고 치마 입고 아이셔츠 입고 학교 가야 되는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중학교 가면. 그 자체도 불편한데 학교 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선생님 뭐 문제야 취급을 하죠. 그러니 학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가 지옥이라 안 가겠대요. 만약에 내 자식이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왜냐면 계획이 없던 일이잖아요. 계획이 없고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가겠대요. 근데 보니까 애가 모자를 푹 늘어서 주변에서 다 그래. 너 왜 학교 안 갔어?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을 못 쳐다봐요. 이게 모자를 푹 늘어 쓰고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 데도 안 나가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 한 아이의 엄마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거 다 때려쳤어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한 아이의 엄마로 제가 6년을 살았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게 그룹 홈에 오는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포용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FM이었거든요. 어른이 하라 그러면 했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아주 범생이라 그러나요? 그 범생이과였어요. 그러니 제 자식이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면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폭력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아이도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그랬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애도 그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 아이는 스스로 그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학교가 지옥이라고 하고 나왔을 때 가장 걱정됐던 게 그거였어요.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어떤 그 인프라가 없는 시골인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내더라고요. 해요. 그렇다고 제가 뭘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8개월 만에 중학교 과정 마치고요.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해준 건 뭐냐? 애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데려다 준 거예요.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면 피아노 학원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제가 하나의 엄마로만 산다 그랬잖아요. 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면 자기 도자기 배우고 싶다? 도자기 배우는데 데려다 주고 저는 책 한 권 가서 책 읽고 있다가 끝나면 데려오고 이거밖에 안 해줬어요. 근데 해내더라고요. 해내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를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무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갈까요? 아이하고 엄마는 그 선과 줄과 온도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선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 부속품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에요. 존재로 인정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데 줄은 연결돼 있어야 돼요. SOS 1번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SOS 1번으로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선이. 근데 그 선이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따뜻해야 돼요. 너무 뜨겁다는 거는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한다는 얘기고 너무 차갑다는 거는 SOS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
연락을 했을 때 따뜻해, 포근해, 위로받고 있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의 엄마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선을 넘지 말고 그 벽난로 앞에 있는 것 같은 그 따뜻함, 거미줄처럼 금방 끊어져 버릴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엄마의 그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의 한계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했고 22년 동안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저도 즐겁고 제가 키운 아이들도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를 불쌍하게도 보지 마라. 또는 어떤 특별한 문제성이 있을 거다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도 마라. 그냥 한 아이로만 지켜봐 줘라. 얘는 한 아이일 뿐이다. 이런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장미숙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일도 못하고 잘 아팠었고 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동생들이 굉장히 좀 말 안 듣잖아요. 또 말썽 피우잖아요. 제 거 물건 만져놓고 찢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를 싫어하게 됐고 또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뭘 해줬잖아요. 제 빨래도 동생이 해줬으니까 저를 위해서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 희생 봉사하는 느낌의 그 일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 사회복지라는 사자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 전문가라는 말을 듣고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아이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아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잊게 해준 두 아이가 왔어요. 정말 감사하고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말을 하는데요. 효자 아들, 그러니까 효자 원투예요. 원은 저에게 첫 월급을 받아서 시가 50만 원 점심을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 중에 첫 월급 받았다고 그렇게 엄마에게 점심을 대접한 아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그런 대접을 해줘서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지금도 엄마를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좋아하고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또 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키웠고 지금은 입양을 해서 저희 막내 아들이 되었는데 제일 예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제가 분명히 내려가면 아주 냉정하게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지금은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다 키워서 18세가 돼서 독립해 나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제가 특별하게 해준 게 없는데 무엇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잘 살아내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치관이더라고요. 제가 그 가치관 형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2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형님 먼저예요. 저희 집은 항상 형님 먼저입니다. 근데 보통 동생하고 형이 있거나 동생하고 언니가 있으면 동생은 어리고 손이 많이 가니까 동생 먼저 챙기라고 하고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거꾸로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하면 동생이 좀 똑똑해. 근데 형이 약간 부족해. 그러면요 동생은 형 무시해요.
무시하거든요. 지가 똑똑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형님 먼저예요. 무조건 형님 먼저예요. 4살 아이가 있어도 저희 집에서는 식탁에서 형님 먼저예요. 그럼 4살은 맨 나중에 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가지. 기다림을 배우죠. 참고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존중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경기도에서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어느 집에서 그 방을 배치를 하는데 아이들만 주고 선생님들 따로 줬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막 울면서 왔어요. 형이 나 때릴 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동생을 챙기라고 동생만 챙기니까 형은 굉장히 분노가 쌓인 거예요. 얘 깐족거리고 까부는데 한 대 줘 받고 싶은데 그걸 못한 거죠. 근데 마침 어른이 없어. 애들만 있어. 거기서 깐족거리면 한 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시간 없어도 폭력 발생하지 않아요. 평소에 형님 먼저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형이 동생 챙겨요. 스쿨버스를 탈 때 아마 스쿨버스 기사님이나 그 도우미 선생님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집은 거꾸로예요. 보통 유치원 이렇게 3학년, 4학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스쿨버스에 저희 집은 3학년이 제일 앞에서요. 2학년 유치원.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치원 아이도 형님 먼저 터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 뒤에 제가 있잖아요. 안전은 제가 지키잖아요. 형님 먼저. 그래서 간식도 형님 먼저. 아이스크림 줄 때도 저는 네가 너로 살아라. 그래서 너 이렇게 좀 애들은 그 따라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하면서 배워요. 근데 그 따라함의 정도가 지나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맨날 남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없고 맨날 남만 따라하는 어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가 너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줄 때 절대 똑같은 거 잘 안 줘요. 각기 다른 걸 6개를 딱 놓고 형님 먼저 골라요. 이제 차례 고르면 동생은 이제 고를 거 없잖아요. 자기 남은 거 하나 먹잖아요. 그냥 불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야. 오늘은 그걸 먹고. 그리고 뭘 주라고 떼 쓰는데 처음 온 애들은 떼를 써요. 근데 그게 좀 익숙한 애들은 떼 안 써요. 당연해요. 형님 먼저 골라가고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 너 그거 먹고 싶구나. 다음번에 너 그거 사다 줄게. 이렇게 하고 그때 다음에 걔를 위해서 그걸 사다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각기 다른 걸 넣고 형부터 골라가도록 하고 그 기다림, 양보하는 마음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저 안 들어줘요. 형이 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아니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것만 네 거야. 그래서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질문, 너 누구니? 이 질문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왜 형이 하는 거 다 따라서 하려고 해?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 그건 잔소리예요. 근데 나도 형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얘가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 대요. 자기 가령 민지다. 그러면 저 이민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 이민지야. 그럼 이민지로 사는 거야. 이민지로 살아야지 누구의 그림자로 살면 안 돼. 넌 이민지야. 이민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뭐 하고 놀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또 하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해요. 그래 너 그거 하고 싶구나. 그러면 네 이름 바꿀래? 네 이름 누구 그림자로 바꾸자. 애들요 100% 자기 이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이름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 안 바꾸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할래요 하고 다른 거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로 사는 연습을 제가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나길이라는 닉네임을 써요. 이게 나길이 뭐냐면 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나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제 길을 꿋꿋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삶하고 닮아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길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지금은 저를
주변에서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엄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조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길 조경희 연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경희 작가님, 나길님의 강연 들으면서 내내 뭉클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엄마라는 존재가 이토록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재미있게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를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혹시 오늘 연사님의 강연, 조경희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네. 강의를 너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작가님의 이제 아이들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 꼬마 아이가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멀뚱멀뚱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예뻐서 사실은 눈이 갔습니다. 예뻐서 눈이 갔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양손을 이렇게 여기 배꼽에 딱 두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니 너무 예쁘다 하는데 조경희 작가님 처음 뵀는데 저분이 조경희 작가님이시겠구나. 얼마나 이 아이를 잘 가르쳤으면 저 꼬마아이가 낯선 어른을 보고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스르르 녹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내내 인상이 남아서 작가님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크고 있구나가 느껴지고요. 궁금한 게 강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제 밤까지 열이 38도, 39도 올라서 오늘 못 데려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태권도를 해갖고 근육이 좀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서 7ml 먹으라는 해열제로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하고 제가 10ml를 먹였어요. 이제 약을.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이 뚝 떨어져 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여기 갈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너 갈 수 있겠니? 그러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가다가 열 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밥도 이제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해서 밥도 못 먹고 죽을 먹고 있고 도시락 싸왔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하얀 밥만 먹이라고 이틀 한 3일 하얀 밥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그래서 오면서는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먼치킨도 먹고 싶고 막 먹고 싶은데 다 못 먹는다고 막 쭝얼쭝얼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와서 열이 안 나고 밝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 앞에서 강연을 해본 건 처음입니다. 저희들 지금 보세요. 너무나 뜨겁게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인사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저도 여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무조건 동네 어른들 무조건 볼 때 인사해라. 그래서 저도 인사 잘하는 아이로 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저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잘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을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게 또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예쁘게 각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